근데 이제 제가 뭐 신문에서 보니까 99엔 뭐 일본에서 주기로 했다. 뭐 그것은 또 어떤 소송입니까? 다 그러니까 지셨다고 했는데. 네. 일본에서 이제 1999년에 네. 나고야에 계신 분들이 피해자분들을 음, 도와서 이제 일본에서 음. 소송을 하게 됐는데 일본에서는 미쓰비시가 강제 동원한 적이 없다. 처음에는 이랬던 아, 거죠. 그래서 미쓰비시가 한 적이 당, 없다. 그래서 당시 기록, 음, 뭐 이제 학적부 기록도 좀 제출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일본이 급여는 주지 않았지만 명세서는 있어요. 아, 급여 안 주고 명세서만 줬군요. 후생연금이라고 이 아, 우리나라로 어, 따지면 어, 국민연금 정도 될 음, 것 같은. 음, 그러니까 일본이 1944년도에 음, 그 모든 사업장에 음, 후생연금을 가입하라는 이렇게 통보가 내려갑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자분들이 44년도 10월에 후생연금을 가입을 해요. 그러면 후생연금 강제로 명목, 가입한 거죠? 그럼. 네, 예, 강제로 가입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명목으로 뜯어가는 거죠. 음, 뭐 급여가 이제 30엔이다 그러면 음, 후생연금으로 얼마가 이렇게 이제 음. 공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후생연금 가입 기록이 있는 거예요. 아, 후생연금 이 가입 기록. 피해자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후생연금도 가입되어 있는데 음, 왜 뭐 우리 임금도 주지 않느냐, 음,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버티느냐라고 네. 하니까 그러면 이제 후생연금 가져가라. 후생연금만 가져가라. 그리고 가져가라. 임금은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지만 안 줬다는 후생연금. 증거는 없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후생연금 탈퇴 신청서를 쓰게 됩니다. 아, 탈퇴. 음, 신청서를 음, 한참 지난 후에 음. 공교롭게 또 그게 또 후생노동성의 그런 기록들이 있어서 거의 55년 만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음. 재판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아, 예. 않아서 진행된 거라고 하니까 음, 최소 하여튼 50년은 넘은 음, 지점에 음, 그 후생연금 탈퇴 수당을 신청을 하는데 그것이 음, 2009년에야 한참 지난 후에 음. 이제 그 기록들이 이제 복원이 돼가지고 네, 후생연금 탈퇴 수당 뭐 지급 결정 네, 통지서 네, 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네, 양금더 네, 99엔, 네. 뭐 김성주 99엔 이렇게. 음, 음. 보니까 이제 그게 음, 그때 당시 화폐 가치인 거죠. 음. 99엔은 지금 2009년에 이제 그 돈이 지급됐는데 2009년에 99엔은 환율이 좀 셀 때였는데 1,300원 정도예요. 일본 돈을 우리 돈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이제 껌값인 거죠. 껌값도 안 되나요? 껌값은 더 되고요. 껌값은 더 되나요? 100엔짜리를 갖고 가면 일본에 가서 하면 자판기에 넣어서 뭐 음료를 뽑아 먹는 정도 돈. 네. 어, 그리고 한 뭐 250엔에서 400엔 정도 사이가 돼야 이런 어떤 일본 노점에 음식? 음. 노점에 있는 데서 뭐 라면이라든지 국수 정도 먹는 돈이기 때문에 네. 국수 한 끼도 안 될 돈을 돈이죠. 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그 돈 받고 다 연세 드셔가지고 그분들도 그럼 99엔씩 받습니까?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본은 자기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는 음, 전후가 끝나고 모든 것들이 음, 복구가 되고 처리가 되었죠. 네, 근데 이제 이 한국인 노동자들, 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음.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음, 국가에서 저는 연금 하면은 뭐 음. 일본 하면 지금은 연금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은 네, 아니겠죠, 일본은. 아니 이제 음, 그걸 갖다가 다 뭉쳐가지고 음. 다 모아가지고 일시금으로 주는 걸 99엔 줬다고 한다면 네. 올로 준다면 한 1엔이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 사람들 지금 연금 받고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1엔씩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어쨌든 그 4년, 5년 화폐 가치를 기준으로, 그때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음, 이제 99엔을 음, 정산을 해준 거죠. 정산을. 2009년에. 2009년이니까 그때 이제 아까 1,300원 우리 돈으로. 음.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도 이제 또 관심이 또 시들했어요. 아니죠. 그런 그 즈음에 음. 사실 이제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탄생과 좀 연결이 아, 되는데 2006년 그거 받고 나서 2009년에 2009년 받기 전입니다. 받기 받기 전. 전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소송을 다 졌는데 음, 그 일본 재판소에 이제 그때 당시 우리 이구관 대표님 기자로 음. 그 취재를 하러 가요. 또 아, 예. 강제징용 피해를. 근데 이제 취재하러 가서 보니까 일본 기자들은 많이 와 있는 거죠. 그 재판에, 네. 강제징용 재판에. 음, 그런데 한국 기자들이 없었다고 그래요. 정작 우리 피해자들의 문제고 음, 오래된 문제고 피해자들의 음, 고통은 정말 이렇게 긴 시간
계속 네. 됐을 건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너무 없다. 일본 기자들보다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해서 미안함, 부끄러움, 근데 죄스러움. 죄스러움.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일본에 가서 소송 아까 10년 가까이 했다고 그랬는데 그 소송을 도와준 분들은 또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 일본에서 많은 시민단체가 네네. 또 생성되기도 하고, 음. 그리고 전후에 대한 반성을 하시는 또 시민들도 네.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제일 처음 어떻게 보면, 음. 할머니들과 함께 하신 거네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을 모아서 피해자분들의 항공료를 대고 체류비를 대고 또 이제 식비를 대고 그리고 일본 변호단들이 모였어요. 그분들이 무료 변론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분들이 한국의 피해자들 소장을 쓰려면 진술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피해자분들이 일본으로도 갔지만 일본 변호사분들도 한국에 와서 직접 또 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그분들이 하고 계실 때 우리는 근로정신대가 뭔지도 모르고 구별도 못하고 이 피해자들을 이렇게 이제 전혀 돕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일본 소송이 사실 다 패소한 즈음에 2009년에야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다른 뭐 단체들보다는 훨씬 더 늦게 만들어진 늦게 거죠. 만들어진 그죠. 불과 지금 인제 12년 차거든요. 이제 12년 차가 아니라 12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언론에 나오는 정의연, 정대협이 뭐 30년 넘게 활동을 했던 단체라면 이 근로정신대 문제가 부각이 된 것은 불과 이제 10여 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을 한국에서 또 이제 짧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긴 기간이긴 한데, 그런데 뭐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대법원까지 가 소송해갖고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분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라라는 이제 운동을 이제 그때부터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마침 미쓰비시 계열사인 미쓰비시 자동차가 시청 앞에 판매 전시장을 열었어요. 광주에. 예. 그래서 이제 이 시민단체 분들이 가서 매일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불매운동도 하시고. 네, 그때 가서 미쓰비시 자동차는 이 피해자들이 소녀가 할머니가 되었다. 사과부터 해라. 그러니까 자동차 파는 건 좋은데 사과부터 해라. 사죄 배상해라. 라고 1인 시위를 매번 하니까 결국 미쓰비시 자동차가 광주에서 철수를 했어요. 그 판매 전시장을.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 99엔 사건이 터진 거죠. 신청은 한참 전에 했는데 그 지급 결정이 난 것이 2009년. 일부러 그렇게 시간 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 끌게 한 것이 절묘하게 또 어떻게 보면 맞아 떨어진 거죠. 이제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시민들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조금씩 1명, 2명 알기 시작할 때 99엔 하니까 이제 전 국민이 공분한 거죠. 저 어린애들을 끌어다가 일 시켜놓고 해방 64년 만에 딸락 내놓은 돈이 뭐 겨우 1,000원이라고 이제 이런 국민적 이렇게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일본 사법부가 정의로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 사법부를 믿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법부를 통해 가지고 그걸 단죄해야겠다. 범죄 행위가 피해자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정을 하고 소송단을 갖다가 절차를 모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2012년에 정말 또 획기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런 투쟁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미쓰비시가 결국 협상을 하자고 해요. 아, 미쓰비시가? 예, 미쓰비시 중공업과 그래서 협상이 좀 이루어집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딱 2년 동안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협상에서는 이제 강제동원 사실 인정한다. 사과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압력을 넣고 있으니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은 지급하지 못하겠다. 배상은 못하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지금 긴 시간 고통받고 특히나 또 위안부로 오해받아서 가정이 파탄나고 근데 그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려면 그분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가장 첫 번째인데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건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 놓고는 한국 유학생들 뭐 장학금은 줄 수 있다는데 지금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하러 간 건데 그래서 결국 협상이 결렬이 되는데 한국 장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돈 주면 음, 그분들이 이렇게 대인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스토리가 보이거든요. 항상 문부성 그렇죠. 장학금도 음, 친일파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물타기인 거죠. 예, 그럼 챙겨. 미쯔비시에서 받은 돈 가지고 음, 미쯔비시 파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맞습니다. 또 미쯔비시 파를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야 될 배상금을 가지고 그렇죠. 또 친일파를 또 만든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지금 다쳐서 피 흘리고 있는데 피해자를 치료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옆에 지나가는 누군가한테 내가 돈 줄게 이거는 사죄도 아니고 배상도 아니지 그 않습니까? 누구한테 돈 주면서 나는 원래 착해. 그러니까 나한테 돈 주는 거야. 나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좀 막아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협상이 깨질 게 결렬, 이제 결렬인데 음, 그렇지만 그 어쨌든 미쓰비시 중공업이 음.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이 광주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열망에 못 이겨서 결국은 협상장에 나와서 2년 동안 같이 이렇게 논의를 했다는 것 어떻게 자체는 보면 이제 시간 끌기는 했다. 시간 끌기였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좀 성과고 우리가 힘을 모으면 어쨌든 끌어낼 수 할 수 있다라는 있겠다. 의지가 좀 생겼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쯤에 우리 대법원에서 한국 대법원에서 그 파기환송이 일어납니다. 이 네. 근로정신대 말고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네.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놓은 게 있었어요. 일본 기업을 상대로. 그런데 이 한국 법원에서 패소, 그러니까 기각을 내리다가 대법원에서 이거는 다시 재판해라. 그러니까 2심까지는 일본 편을 드는 그 네, 판결이 유효. 보통 일본처럼 판결이 났는데 2심까지의 판결이 나오면 그 전에 대법원은 멍하게 앉아 있다가 그래 뭐 법률적 하자 없네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발행적으로 하다가 네, 그동안엔 다 일본의 입장 그대로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그 역사적인 파기환송 이거 다시 파기환송했다. 재판해라 라고 한 거죠. 그때가 2010년이에요. 2012년입니다. 12년. 2012년 5월 24일. 그래서 이제 그 대법원 파기환송 엄청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는데 그것은 그 전에 한국에서 이제 재판을 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이뤄놓은 성과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러면 우리도 이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동원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도 한국에서 소송을 하자.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니까 분명히 한국 내 자산도 있고 그 미쓰비시 중공업을 피고로 해서 재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협상 결렬과 동시에 재판을 준비합니다. 준비를 했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2012년 10월에 이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거죠. 1심, 2심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1심은 2013년에 판결이 났는데 이제 승소, 즉 우리 원고분들에 대한 승소여서 미쓰비시 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라 이거였고요. 그때 당시에 분위기는 뭐 광주 뭐 지방법원, 광주 고법원 그렇게 승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기자분들한테는 유력했거든요. 광주에서 만약에 그거 갖다 패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느냐. 민주인권도시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소송들에서 이제 승소 소식이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로 승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그날 아침에 엄청난 기대와 긴장을 가지고 사실 시민들이 많이 모였어요. 선고하는 날에 많이 모였고 그리고 바로 저희가 그날 밤에 승소 보고대를 할 정도로 저희들도 사실 승소를 예감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이제 예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미쓰비시 측에서 또 이제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 갔는데 고등법원에서도 승소 2015년도에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까지 승소가 되면 보통 대법원은 뭐 금방 끝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한 뭐 이제 사정이 생기거나 이런 이슈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보통 6개월
뭐 길어야 1년 안에 판결이 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고등법원 승소를 하고 나서 이제 미쓰비시가 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을 가더라도 이제 확정 판결 나는 거는 이제 금방일 것이다. 네네. 2015년도이기 때문에 잘하면 연내에 나고 아니면 2016년 초에는 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네. 대통령이 또 네,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양승태 네. 사법거래 네. 뭐 강제징용 재판을 가지고 사법거래를 했다더라. 그래서 이제 이 대법원 판결이 사실 저희 예상과 다르게 많이 늦어졌던 거죠. 최종 판결은 2018년입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제가 순간, 네, 그렇죠. 네. 뭐 그렇게까지 늦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전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뭐 박근혜 정부 내에서는 정권을 잡고 있는 속에서는 절대로 판결 내릴 수 없을 거다라고 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네, 박근혜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울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전개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저희도 뒤늦게 촛불 정부 이후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최순실, 최성원이라고 뭐 이름을 바꿔서 수상하지만 네. 손실이가 대장이고 박근혜가 딱깔인지 그때는 몰랐고 네. 양승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교조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런 강제징용 소송까지 강제징용 소송까지 이렇게 뒷밥을 깔면서 했을지도 몰랐고 네, 그 다음에 또 사찰을 했을지도 몰랐고 판사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승소를 했으니까 네,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제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 이전에 이제 신일본제철 소송이 먼저 한 달 먼저 네.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소송은 광주에 있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서 주도적으로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근로정신대 소송은 저희들이 했고 그 미쓰비시 아까 말했던 그 중공업 중에 히로시마 기계제작소라고 있어요. 그분들 소송이 최초예요.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는 2000년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로 있을 때 소장을 제출했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소송들은 90년대에 이루어졌고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때 이제 피해자분들이 너무 억울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서 아까 말했듯이 미쓰비시라는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니까 한국에서 소송을 해버리자 했던 것이 초가 2000년. 근데 이제 그 소송은 너무너무 느려졌고 이제 최종 판결은 똑같은 날 받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그래서 그분들은 소송하시는 동안 원고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작고하시고. 네네네.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전법이 시간만 말려 죽인다. 네. 시간 끌어가지고 말려 죽이는데 거기에 박근혜 정부가 아주 일조를 하고 이명박이는 뭐 뼛속까지 뭐 침입하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현재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여기에는 이제 같이 하시는 할머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는 몇 분 정도 할머니가 아직도 생존해 계시나요? 네, 생존해 계시죠. 저희가 이제 광주 지역은 정확하게 현재 지금 8분이 계신 걸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현재를 기준으로 이제 타 지역 분들은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의 자료를 좀 저희가 받아왔는데 전북은 지금 현재 11분 생존해 계시고 이게 근데 올해 1월 기준이에요. 올해 2020년.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1월 기준으로 전북이 11분, 전남도 11분, 그리고 이제 광주가 1월 기준으로는 9분이셨고 지금 여기에는 이제 국내 동원은 빠져 있는데 현재 국내 동원 포함해서 8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현재. 그럼 이제 활동은 보통 전남북, 광주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도 계시고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소송 원고로 좀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자주 뭐 전화 연락 같은 것을 하시지만 뭐 같이 뭐
만나는 것은 자주 만나시기는 힘드시잖아요.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2012년도에 처음 재판을 할 때는 피해 당사자분들이 다 원고분들이 오셨고 네네. 승소 보고대회 때도 1심 때는 다 이렇게 모셨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이제 힘이 붙이시니까. 그분들이 이제 연로해지시거나 또 병원에 계시거나 그래서 2018년도에 사실 대법원 판결은 너무나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때 그 미쓰비시 중공업 여자근로장신데 맨 처음 그 이제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이 원고 5분인데 당시 모두 생존에 계셨어요. 5분이. 그런데 막상 대법원 판결을 들으러 가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제 다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거동도 불편하시고. 네네. 2012년 소장 제출할 때와는 너무 다르고 특히 일본에서 소송할 때와는 너무 다르죠. 그때는 모두 건강하셨죠. 진짜 꿈 많은 소녀. 네. 그리고 철이 먼저 좀 들을 수밖에 없었던 힘든 상황에서 네. 참 집 앞에 있는 살구나무 이렇게 등지고 동구박 지나서 거의 이제 또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든 아니면 배를 타고 이동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디로 자기 하소연할 수도 없는 굉장히 고독한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기도 힘든 그 상황에서 떠나셨다가 거의 뭐 80년 만에 이렇게 소송해가지고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내가 억울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는 억울한 점들을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주겠다. 이런 것들을 들으러 가야 되는 승소 재판에 네. 직접 참여도 못 하시고 전화성으로만 연락을 받으시는 참 그 모습을 보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것은 그 짐승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은 너무나 반성을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판결 이후인데요. 판결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지만 판결 이후에 2분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작년 1월에 돌아가시고 올해 5월 달에 또 돌아가시고 원고가 물론 다른 피해자분들 많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나마 소송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또 2분 돌아가셨어요. 남은 분들도 이제 뭐 추가적인 어떤 소송을 또 소송 당사자로서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가족분들도 하시는 것이 그 판결이 났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잘 안 됐던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그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돈 받을 방법이 생각보다 뾰족하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요. 일본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미쓰비시 중공업이 미쓰비시 중공업이 그래서 배째라 근데 그 시간 끌려고 절침했던 것이 뭐 이런 판결문을 안 받겠다고 거부한 것부터 시작됐다고 하던데. 이제 그 판결은 있을 수 없다. 자기들은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 왜냐하면 이미 하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난 문제를 이제 일본의 주장은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판결문을 들고 미쓰비시 중공업을 찾아가요. 대화를 다시 하자, 협상을 하자. 판결까지 나왔으니 지켜달라, 이행을 해달라. 그래서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요청을 사실 몇 번을 했는데 묵묵부답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달에는 많이 만나기는 했지만 만난 이후로도 묵묵부답 면담을 좀 했습니다만은 묵묵부답.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했던 것이 이제 판결을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강제집행 들어간다는 소장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소장을 받으면 안 받으면 그다음에 그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절차를 돌입하겠다는 걸 법원이 보냈는데 이제 안 받는 거고 일본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반송이 드디어 온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법원이 언제까지 8월 4일까지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라. 찾아가라. 근데 안 찾아가더라도 우리는 이후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게 이제 공시송달. 네네. 그렇게 가지고 뭐 법원 거기에다가 공보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거 벌써 보냈습니다 확인하세요 하는 것을 붙이겠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본 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제철을 먼저 좀 예를 들면 우리보다 한 달 판결이 좀 일찍 났고 그리고 네. 이제 강제 집행 절차를 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음, 저희들은 아까 대화로 좀 풀어보고자 과거에 협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늦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공시송달까지도 못 갔고요. 이제 일본 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송달 절차까지 갔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찾아간 걸로 믿고 이제 현금화 절차에 돌입하겠다라는 또 서류를 보낸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만 현금화 한다고 했다. 이제 이 공시송달 다시 하고 그러고 나서야 이제 그 압류한 압류를 할 수 한 있다. 재산을 판매 이제 매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게 따지면 아직도 그 절차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좀 지체가 된다고.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끌고 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음. 다 동원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사실 저희들이 강제 집행을 하자마자 네. 일본 제철 같은 경우는 5월 1일 날 이제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한다는 그 서류를 보냈고요. 저희들은 7월 23일인데 그러고 나니까 일본이 7월 1일 날 얘네들이 그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을 해놓고 우리 기업의 재산을 뭐 압류를 한다고 하면서 들어왔던 게 이제 수출 규제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이런 자기들만이 갖고 있던 그리고 우리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네. 수출을 안 하면 니들이 견디는가 보자. 네. 니들이 가장 뭐 자신 있어 하는 것이 반도체 아니냐. 반도체 관련한 세 가지 핵심 부품, 수출 이제 부품은 아니고 그냥 거기에 사용되는 소모품이죠. 소모품을 안 주면 니들 결국 힘들 거야. 라고 했는데 다 견뎌내버렸기 때문에. 사실 일본이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도 애초에 계산은 그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뭐 경제적인 것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아까 그 한일 청구권 협정 때 그 무상으로 받았던 것들이 사실 우리는 뭐 3억 달러 또 뭐 2억 달러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무상 유상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돈이 돈으로 준 게 아니었다고 해요. 돈으로 준 게 아니라 기술, 용역.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로를 깐 기술이 사실은 일본 기술, 포스코를 만든 것도 포항제철 당시 이것도 일본 기술. 그러다 보니까 기술 자체가 일본이고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들여오다 보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그걸로 사실 돈을 번 거예요. 그 도로를 사실은 결국은 미쓰비시가 깐 거고 일본 제철이 깐 거고 전범 기업들이 깐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부품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또 일본산을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대일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 이래로 대일 무역은 항상 적자였다라고 마이너스,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역으로 따지면 그러면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식민지 이후로 한국전쟁 때 돈을 벌었고 식민지 때야 말도 못하겠지만 한국전쟁 때 또 우리나라로부터 돈을 벌어가고 한일 청구권 이후로 청구권 협정 이후로 또 자기 나라 기술 자기 나라 사람들 보내서 결국 또 돈을 벌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기술적 하청을 만들어 놓은 거고 하청 구조 속에서 착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착취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그래서 너무나 일본은 우리에게 돈을 많이 뺏어갔으니까 우리를 굉장히 여전히 식민지로 봤고 발 아래로 봤던 거죠. 그래서 이번 수출 규제를 하면 일본이 당장은 물건을 못 파니까 손해는 잠깐 보겠지만 한국이 휘청거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오산이었던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은 훌륭하셨습니다. 2000년도 정도 되면 2000년도에는 뭐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에서 일본 기업이 뭐 4개 정도 있었거든요. 지금 한 개도 없어요. 그런가요? 뭐 한국이 휘청거리면 뭐 본인들이 그 열심히 하지 않는 기술력을 가지고
다시 반도체 강국이 될 거라고 착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 반도체 분야 또 세계로도 영향을 미치는 네. 분야여서. 그리고 뭐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 저보다 이제 연배가 더 있으신 분들의 세대의 사고방식, 자신감이 없고, 일본 없으면 어떻게 살아, 미국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러다가 지금 뭐 20대, 30대, 네. 40대,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뭐 기 죽어가지고 살지 않고 자율적이고 자주적으로 어떤 문제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걸 믿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쨌든 우리 독립군 정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또 뭔가요? 네. 되어 죽어도 끝까지 그 정신을 팔지 않았던 네. 선조들의 피가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닐까. 이제 뭐 2부에 이제 이런 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또 다시 또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충분히 이길 것 같기 때문에 네, 현금화 들어가면 또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히 안 있으면 안 있을수록 우리한테는 니네들 민낯을 보여주니까 더 좋다. 네. 인아웃 광고 듣고 3부 이렇게 조금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Something always brings me back to you. It never takes too long. No matter what else I'll do, I still feel you here till the moment I'm gone. You hold me without touch. Keep me without chance. I never wanted anything so much, and I drown in your love, and I feel your